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한 미국의 조치가 발표되기 전에 정부가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을 찾아 이 문제는 연구소의 보안 문제라면서 협의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업계가 하루 만에 4조 2천억 원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조선업계는 미군 함정의 건조와 유지 보수 사업 공략에도 빠른 걸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도 영재 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을 유치원 때부터 선발해 핵 개발자나 해커로 양성하는데 국제 대회를 휩쓰는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송국건 전 영남일보 서울본부장, 신치영 전 채널A 기획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우리나라가 미국 에너지부가 지정하는 이 민감 국가 명단에 올라서 큰 논란이 됐죠. 그런데 이게 미국 연구소의 보안 문제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서 좀 실체가 과장된 느낌인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끝까지 대응은 잘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침소봉대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이든 대통령 때 그러니까 올 1월 달에 미국 에너지부에서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분류를 했다. 이 보도가 나오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 상당히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소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대응은 지금 여전히 필요하기는 하지만은 마치 미국 범정부 차원의 제재 조치가 내려질 걸로 이렇게 예상들을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네. 이 미국 에너지부 산하에 여러 가지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소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학생이나 뭐 공무원이나 그 학자들이 연간 한 2,000명 정도 방문한다고 해요.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 보이는데 민감한 정보를 좀 부주의하게 처리한 게 발단이 됐다. 그래서 그러니까 수출 통제 관련 정보를 반출을 하기 직전에 적발이 됐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일종의 이거 경고 차원에서 민감 정보 이렇게 좀 분류를 했는데 민감 국가로. 그런데 지금 양국 공동 연구 기술 양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앞으로 연구 기술이나 AI 산업 같은 데서 협조하는데 여기서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과민하게 큰일이 난 것처럼 그렇게 할 일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것이 그 원인이 뭐냐 해가지고 우리나라 일부에서 핵무장론이 나오니까 네. 그것 때문에 미국 정부 차원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마치 큰 제재를 할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또 여야 간에 그 문제로 논쟁이 여야 간에 있고요. 그 문제로 서로 이제 너탁 공방을 또 벌였죠. 뭐 지금 현재 전국과 연결돼서 미국이 이런 조치를 내렸다는 말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 그까지는 아닌 것으로 그래도 여전히 대응은 필요한 상황이죠. 네, 이게 아시다시피 바이든 전 대통령이 물러나기 전에 지정이 된 거예요. 바이든의 지시도 아닙니다. 미국 에너지부의 한 연구원, 그것도 방문 연구원의 행동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민감 국가에 지정된 것 좋은 일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이것이 처음도 아니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민감 국가라고 하면은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을 주는 나라들을 리스트업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우리나라가 3차례 지정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1981년과 1986년 그리고 1993년에 지정이 됐었던 것으로 미국 정부 문서에 의해서 확인이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3번 있었다, 기록에. 그랬죠. 예.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정이 됐었던 게 1993년이었었는데 이때 이 리스트를 보면 1994년 7월에 최종적으로 해제가 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3년 12월에 우리나라와 미국이 과학기술공동위원회라는 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우리가 민감 국가로 지정이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안보 문제와 관련된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인적 교류가 제약을 받고 있다. 네. 이걸 좀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고 미국이 알았다.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결국 1994년 7월에 풀었던 것이죠. 이 왜 우리가 그동안 3차례나 민감 국가에 지정이 됐느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지금 추정을 하고 있기로는 박정희 정권이 1970년대부터 독자적인 핵 무장을 추진을 했었는데 이 문제가 논란이 돼서 결국 민감 국가로 지정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관련된 내용은 유명한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도 나오는 대목이죠. 이휘소 박사
그때 얘기입니다. 자, 민감 국가 지정이 한미 간의 첨단 산업 협력을 제한하는 게 아니냐. 아까 송보부장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우려가 컸었어요. 그런데 이 한국계죠 주한 미국 대리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 대리인데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를 지낸 인물이죠. 암참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미국 상공인들이 모임을 갖는 상공회의소인데 주한 미 상공회의소. 네. 암참의 오늘 어제 열린 초청 특별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조셉 윤 대리대사가 이번 일은 에너지부 산하연구소의 보안 문제에 따른 것일 뿐이고 큰일이 아니다는 말을 계속했어요. 네. 큰일이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 양국 관계의 협력이나 이런 데서는 전혀 지장이 없고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결정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러니까 올해 1월에 한국과 미국이 AI 협력을 맺으면서 한국을 1등급 국가로 지정을 했어요. 탑티어. 예, 탑티어. 예. 1등급 국가를 지정을 했는데 1월이면 언제냐 하면은 조금 전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정부에서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간 국가로 선정을 했다는 그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시점이에요. 예, 비슷한 시점에 우리를 1등급 국가로 선정을 해서 AI 협력 최상위 국가를 지정을 했다고 하면은 이게 우선이겠죠. 이게 우선이고 에너지부에서 한 거는 조셉 윤 대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 좀 침소봉대가 된 그런 느낌이 있다는 것이 그때 1등급 국가를 선정한 데서도 저희들이 읽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렇지만 이번 사태로 어쨌든 가장 불안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 원전 업계입니다. 여기에 미칠 영향을 좀 걱정하고 있긴 하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볼 수만은 없는 게 민간 국가로 지정된 나라들이 작년까지 25개국이었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26개국이 된 거죠. 근데 동맹으로서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포함이 돼 있어서 지금 상당히 좀 민감하게 우리가 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고 원전 분야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가장 우선적으로는 원전 기술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첨단 기술을 우리가 공유하는 것이 당연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연구원이 미국의 연구원을 방문을 할 때 45일 전에 미리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절차가 까다로워집니다. 그러네요. 만나는 것 자체가 까다로워지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작년에 체코에 원전을 수출했을 때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지적재산권 침해라고 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올해 1월에 갈등을 봉합을 하고 서로 원전을 수출할 때 협력을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런 원전 수출의 협력도 좀 어려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하는 문제가 또 심각하게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용 후 해결료라는 게 우리가 우라늄을 핵연료로 쓰고 나면 한 3년이나 5년 정도 지나면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는데 요걸 재처리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핵연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서 우리는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간 700톤씩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를 지금 계속 저장소에 쌓고 있는데 그게 한 2만 톤 정도가 쌓여 있어서 거의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하려고 계속 미국 측과 협의를 해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문제 심각합니다. 우리로서도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 되고요. 한미 간의 기술 협력은 또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사용 후 해결료 이게 한 5년쯤 후에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대비가 있어야죠. 이 포화가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2030년이죠. 2030년 되면은 우리나라의 한빛 원전, 그리고 한울 원전, 고리 원전 이 세 군데가 차례로 포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떤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데 지금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우리가 마음대로 처리를 하지 못하는 것이 핵무기 제조 기술하고 똑같기 때문에 네. 국제사회에서 이 어떤 감시나 통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상황이 있는데 한국이 지금 미국 승인 없이는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그렇습니다. 네. 그게 50년이 됐는데 1974년에 그 협정이 맺어져서 50년이 됐는데 2015년에 한번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됐는데도 여전히 사용 후 핵연료 위탁은 해외에 있는 다른 나라에서 재처리하는 이 정도만 허가가 됐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 사용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포화 상태가 되고 2030년 되면은 세 군데의 그 발전소가 전부 다 포화 상태가 되므로 지금 미국과
이거 재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미국과 재협상이 가장 급선무가 돼 있는데 지금 이 뭐 민간 국가로 이제 선정이 된 이것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정부 차원에서 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침소봉대됐다고 해서 이것을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문제가 된 거는 맞습니다. 네, 자 중요합니다. 천려일실이라고 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 문제를 직접 챙겨라. 그래서 이제 장관을 지금 미국으로 보낼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현안 중에 하나니까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외교부를 할지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이제 과기부 차관들로부터 이번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현안을 지금 보고를 받았고 이 산업통상부 안덕근 장관을 이제 조만간 미국에 보낼 예정인데 안 장관이 요즘 굉장히 바쁩니다. 지난달에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서 미국을 이미 한번 간 적이 있죠. 왔죠. 네. 그런데 이제 뭐 한 3주도 안 돼서 다시 미국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에너지부 장관하고의 면담 일정을 지금 조율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당연히 이번 기회에 우리가 민간 국가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잘 풀고 돌아오길 바랍니다. 이 문제는 이 정권과 관련 없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 되고 설명해야 될 그런 조치입니다. 최상목 대행이 좀 바쁩니다. 18일인데요. 한미 자유의 방패 연습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이죠. 참가 한미 장병들 격려했고요. 굳건한 한미 동맹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한미 장병 여러분들이 함께 계심을 보니까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제가 새삼 아주 뼈저리 느끼는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유엔사의 일원으로서 참여해 주신 우리 우방국 그 장병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계, 그다음에 시장 경제에 대한 공통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내는 그런 동맹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만 챙기는 게 아니죠. 안보 관련 행보를 하는데 최근 좀 많아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국군 특수권자죠, 현재로서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안보 관련 행보를 많이 하는데 어제 있었던 바로 여기 자유의 방패 그 연습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자유의 방패 연습이 지금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한국과 미군의 그 공동 그 군사 훈련이에요. 네. 과거에는 이제 한미 팀 스프리트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미 간에 하는 그 작전이 자유의 방패 연습. 이건데 이것을 어제 최상목 대행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뭐 격려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12일에 한 엿새 전에는 공군사관학교 또 졸업식, 인간식도 참석을 해서 새로 이제 장교가 되는 그 장병들을 위로를 했고 한미 그 장병 연습에 지금 저 현장에 가서도 미군들에 대해서 이거 노고를 치하를 하는 그런 안보 행보를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곳이요 지상이 아닙니다. CP 탱고라고요. 지하에 있는 벙커입니다. 극도의 그 보안이 필요한 지역이죠. 최 대행이 방문한 저 그림에 나오던 곳 이른바 전시지휘소 CP 탱고입니다. 자, 어떤 곳인가요? 저희들이 영화에서 가끔 보는 그런 것이죠. 지금 경기도 성남에 있는데 CP 탱고라고 해서 최첨단 그 장비가 갖춰져 있고 전쟁 지휘 체계가 지금 그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미 연합군의 그 어떤 작전 같은 것을 할 때 나중에 뭐 만약에 그 실전이 있더라도 작전 지휘를 하는 그 통제 본부죠. 저기가 지하로 내려가 있어요. 그렇죠. 깊숙이. 지하로 네. 내려가 있습니다. 그 어떤 전술 핵 공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이 하강암 안반 그 지하에 수십 미터로 내려가서 저 지휘소를 지금 건설을 한 상황이고 그 어떤 유사시의 외부와 이제 단절이 되더라도 2개월 동안은 생존을 할 수 있는 어떤 식량이나 물이나 그리고 이런 것을 다 갖춰져 있는 것이죠. 통신 장비도 2개월 동안은 그 가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 있고 총 면적이 지금 33,000 제곱미터 그러니까는 약 1만 평. 10,000평 정도라고 합니다. 상당히 이제 대규모. 굉장히 높네요. 지하에 이제 1만 평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리고 그만큼 이제 중요한 한미 연합 훈련의 핵심 군사 시설인 것이죠. 네. 2005년에 콘돌리사 라이스 전 미 국무장관이 왔을 때 처음 방문하면서 알려진 곳입니다. 우리 조선업계 하루 만에 엄청난 수주액을 올렸어요. 무려 4조 원이 넘는 수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단 2회사가 이룬 성과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큰 회운사가 세 곳이 있는데 선박회사가 우리 조선사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그리고 옛날에 대우조선을 인수한 하나오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중에 삼성중공업하고 하나오션이 17일에 동시에 이제 공시를 해서 알려지게 된 사실인데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스에 있는 선사 차코스 에너지 내비게이션이라는 회사에 유조선 9척을 수주했다고 공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 계약 규모가 1조 9,300억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의 2023년 매출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엄청난 규모죠. 엄청나네요. 네,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선박을 인도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대만의 에버그린이라고 세계 최대 해운사 중 한 곳입니다. 그렇죠. 이 에버그린의 친환경 컨테이너선 6척을 수주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 수주 금액이 2조 원을 넘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고 이 에버그린 같은 경우에 하나오션에 선박 건조를 의뢰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니까요. 이 하나오션은 24,000톤급의 컨테이너선 6척을 앞으로 순차적으로 납품을 할 계획인데 역대 최고가로 수출을 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유조선인데 결국 탱커라는 게 네. 저렇게 고가라는 것은 네. 우리만 할 수 있는 기술 아니겠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전 세계 조선 시장을 주름 잡고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가 주로 유조선이랄지 컨테이너선이랄지 이렇게 부가가치가 낮은 시장은 거의 중국이 점유를 하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LNG선이나 플랜트 이런 고부가가치 선박에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쪽으로는 우리가 중국보다 경쟁력을 더 갖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조선업이 정말 요새 잘 나가고 있다는 상징적인 그 수치를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번 수주 대박, 미중 간의 갈등, 견제 덕분이기도 하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왜 그런가요? 일단 트럼프 당선인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우리나라 조선업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을 했죠. 그렇죠. 처음에 청구서를 막 내밀 줄 알았는데 조선업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것은 중국의 선박 기술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미국이 그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도 처음에 이 수주전을 벌일 때 우리나라 그 빅3 조선사 세 군데가 같이 입찰에 들어갔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렇게 세 군데가 들어가고 중국에서도 2개 업체가 들어갔어요. 중국에서는 다른 조선소하고 코스코 중공 이렇게 입찰에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분산을 시킬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게 규모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각 선박사별로 분산을 시킬 거라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이 삼성중공업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이것은 저 선박이 사용하는 쪽이 브라질의 그 에너지 업체입니다. 네. 브라질 에너지 업체인데 브라질과 미국의 특수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한국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그런 중국을 의식을 한 것이다. 이것도 있지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중공업의 뛰어난 기술력이겠죠. 네. 어쨌든 우리 기술력도 좋지만 국제 정치의 역학 관계가 우리에게 또 더 많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 경제는 정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조선업의 협력이 필요하다. 방금 송 본부장이 말씀하신 건 미국 군함 수리 또 건조 때문이었습니다. 한화 오션이 그 첫 성과를 냈는데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미국 해군 MRO 사업에 진출한 한화오션에 미 해군 군수지원함 월리슈라호가 그 첫 프로젝트로 입항했죠. 선체와 주요 기관을 유지 보수하는 것부터 각종 장비를 점검 교체하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마치 헌배를 가져와 새 배로 바꾸는 대규모 작업으로 계약되었는데요. 특히 정비 도중에 미 해군이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새로운 문제를 발견해 추가적인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기존 계약보다 대폭 증가된 매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미 해군으로부터의 신뢰가 더욱 두터워진 계기가 됐습니다. 네,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200 몇십 군데가 녹이 슬고 방향타 온갖 게 엉망이 된 저 배를 완전히 설계도 면도 없이 새 배로 만들어 내보내 준 거예요. 자, 한화그룹은 이 미국 시장을 더 잘 공략하기 위해 호주 회사의 지분까지
사들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스탈이라고 하는 호주의 선사가 있는데 이 선사가 미국에 군함을 납품을 하는 4개 주요한 회사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주 잔량이 13조 원에 이르는 이런 대규모 회사인데 이 회사를 한화그룹이 얼마 전에 지분을 9.9%를 인수를 했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한 1,600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 한화그룹 같은 경우에 이 오스탈 회사를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3,300억 정도의 자금을 마련했다고 하니까 한 26%까지는 지분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스탈이라는 회사가 호주 회사인데 호주에도 조선소가 있고 그런데 미국의 알라바마주하고 캘리포니아주에도 조선소가 있고 베트남에도 있고 이렇게 여러 군데를 가지고 있는데 본사는 호주인데 사실은 미국이 주요 사업장입니다. 네. 미국의 군함을 납품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알라바마주 같은 데에서는 핵잠수함을 건조를 해서 납품을 하기도 하는 굉장히 중요한 회사여서 한화그룹이 이 회사를 오랫동안 눈독을 들여왔습니다. 네. 2021년부터 인수를 추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 차례 인수를 제안을 했는데 거부를 한 거죠. 예를 들면 작년 4월 같은 경우에 한화그룹이 8,900억에 우리가 사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오스탈 이사회가 거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사지 못했기 때문에 한화그룹에서는 이제 그러면 장외에서 지분을 사서 우리가 인수를 하겠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공개 매수한 거예요. 그렇죠. 공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결국은 미국의 군함 시장을 겨냥한 조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화약만 만들던 회사 이제 아닙니다. 벌써 아니었죠. 미국의 재래식 잠수함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힘을 합쳐야 한다. 핵잠수함이 아니라 이 재래식 잠수함 기술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미국 전 장관 고문의 건의라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전 해군 장관 선임 고문을 지낸 스티브 브록이라는 사람이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HD 현대 그리고 하나오션이 재래식 잠수함을 만드는데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과 미국이 협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특히 동북아에 있는 미국의 협력국가 2군데, 우방국가, 한국과 일본이죠. 네. 한국과 일본이 또 마침 이 선박 기술, 제조 기술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도움을 받아서 한미일이 재래식 잠수함 건조를 하게 되면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다. 네. 이런 건의를 했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핵추진 잠수함은 우리 작전 구역에서 제대로 맞지가 않는데 핵추진 잠수함은 그래서 재래식 잠수함을 더 개발하고 그 배치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이런 건의를 했다는 것이죠. 네. 자, 이런 유례 없는 조선업의 호황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배 만들 인력이 우리나라에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인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업계 인력난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구체적으로는 울산입니다. 울산시장 발벗고 나섰다고요? 그렇죠. 김두겸 울산시장이 엊그제 해외 사절단을 이끌고 우즈베키스탄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방문을 한 이유가 조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는데 김두겸 시장은 작년에도 우즈베키스탄을 방문을 해서 현지 정부와 함께 조선 인력 양성 센터를 짓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었는데 이게 왜 그런 거 하면은 울산에 아시다시피 현대중공업하고 현대미포조선의 조선소가 있습니다. 조선의 도시죠. 협력업체들이 한 600군데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도시인데 요즘 아시다시피 젊은이들이 이 험한 일이라고 해서 조선소에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빈틈을 결국 해외 인력이 메꾸고 있는데 지금 한 8,00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많은 인력은 베트남 인력이 한 2,200명 정도 되고 그리고 스리랑카 국적도 한 2,00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으로 많은 인력이 우즈베키스탄인데 힘이 장사래요. 굉장히 힘이 좋고 그리고 되게 성실하답니다. 네. 그래서 맡긴 일을 굉장히 훌륭하게 완수하는 그런 성격이어서 우리 조선소들이 가장 선호하는 인력이 우즈베키스탄 인력이라고 하고요. 또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현지 월급이 1년 연봉이 한 50만 원 정도 되는데 월급이 50만 원 정도 되는데 월급이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으로만 해도 한 5배 정도 되니까 우즈베키스탄 현지 인력도 우리나라에 취업해서 일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울산시에서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좀 집단적으로 좀 데려와 보자 해서 해외 사절단을 이끌고 이번에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송국건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북한은 과거부터요. 수학, 과학 영재들을 어릴 때부터 뽑아서 국가 차원에서 아주 전폭적으로 지원에 길렀습니다. 김 씨 일가의 야심, 여기에
상류층으로 뛰어오르려는 일반 주민들의 열망, 꿈이 결합된 이 북한의 영재교육 실태 지금부터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금송학원과 금송제 1중학교가 걸어온 자랑찬 교육사를 감회 깊이 되새겨보았습니다. 유능한 예술인재 후비 육성과 컴퓨터 소재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을 개선하는 것을 인생이 얼마나 복잡하다는 걸 알게 된다면 이 학생이라는 북한의 수학자가 류만 가설을 집니다. 네, 이 주제는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북한의 유치원 이름은 좀 다르다고 하죠. 2년 과정이고 만 4살의 낮은 반, 5살이 다니는 높은 반 이렇게 운영된다고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Thank you. What's his name? 하나하나의 장면들과 얘기들이 모두 어린이들의 생활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어린이들의 외국어 수준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The master of the house decided to start her with other and more for celebrating his birthday. What? For birthday party? It was a great shock to the pig. 네, 그냥 보면 뭐 우리나라 같습니다. 요즘 이 평양 유치원에서는 예체능 수업 말고도 컴퓨터, AI, 외국어도 가르친다고요? 네, 그게 이제 평양의 귀족들부터 그런 바람이 부는데 사실 뭐 북한의 지방 유치원에서까지 저렇게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평양시를 중심으로 대도시에서 뭔가 그 이공계, 과학 이런 데 이제 관심을 돌리다 보니까 유치원에서부터 그러니까 북한의 유치원이라는 게 5살, 6살 다니고 7살에 소학교에 입학하는데 그 5살부터는 거기 학령전 교육으로 1년을 쳐주고 네. 그다음에 소학교가 5년이고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 이래서 이제 12년제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두각을 여기서 나타내는 어린이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 조기에 발굴해서 전담 교사까지 붙인다. 돈을 나라가 내는 것 말고는 우리하고 또 비슷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내 유치원 선생님들은 다 보통 유치원 양성반을 졸업한 선생님이고 간혹 이제 제2사범대학을 졸업하고 배치받은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이런 선생님들의 숫자는 적기 때문에 그런 용재가 나타나면 전담 그 교사를 붙인다는 것은 이것 역시 이제 상당히 좀 그 보탠 얘기인데 평양시에서는 천재들, 용재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전담 선생님도 이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 이 북한의 대표적인 영재 학교로 꼽히는 게 바로 평양 제1중학교입니다. 이 학교를 제1, 제2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뭐 무슨 광주 제1고등학교 이런 것들은 다 일본식 명칭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평양 제1중이 있습니다. 자, 어떤 곳인지 보겠습니다. 평양 제1중학교에서는 소재 교육 단위의 특성에 맞게 교육의 질을 보단히 높이는 데 모든 것을 지향시키고 있습니다. 우수한 대학 교원들과 연구사들이 초빙 강의를 하고 해서 학생들이 자기들이 배우는 내용이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쓰이는가 하는 활용 능력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소유하게 기초를 닦아주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학교 보통 학교가 아닙니다. 평양 제1중학에서 북한의 핵과 또 미사일 개발자들이 다수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각종 특전, 혜택을 많이 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제1중학에 입학한다는 것 자체가 시, 구역, 군 단위의 1중학교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구 중에서 어린이 중에서 가장 그 영재 과학성을 가진 학생들만 입학을 시키다 보니까 이게 특혜가 있고 또 이 교육을 받고 졸업하면은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김책공업 종합대학 또 평성 이과대학 뭐 이런 최고의 대학에 이제 추천을 받아서 거기 가서 또 공부하면 이제 핵과학자가 되고 물리학자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그 특전을 받는 영재 교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해외 유학, 군복무 면제, 외국 서적 자유 열람권 이런 걸 다 주는데 자, 출신 성분은 안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북한은 이제 김성종합대학이나 뭐 이런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데는 출신 성분을 보는데 이런 이공계 계통의 이제 수재들을 발굴하는 데는 90년대부터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너무 출신 성분 따르지 말라. 그러면 이제 영재 머리 좋은 애들이 안 되니까 평성 이과대학이 그 우리 카이스트 같은 대학인데 평성 이과대. 예, 거기서부터 이제 출신 성분을 안 따지고 머리 좋은 애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공계 계통으로만 올라가지 뭐 김일성 종합대학 나온 사람처럼 정치 간부나 당 간부는 절대 못 됩니다. 그러나 그 분야에서 출세를 하니까 자연히 신분 상승의 기회는 또 주어집니다. 네. 이 북한의 출신 성분, 뭐 빨치산 가문이냐 무슨 가문이냐 한다잖아요. 이런 게 일종의 낙인 같은 겁니다. 그런데 핵과 미사일 과학자가 되면 이 낙인을 지우고 위로 올라갈 수 있다. 한마디로 계층 사다리가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계층 사다리가 되는 게 분명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핵개발의 중심지인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김정식 대장, 장창하 대장 이런 사람들은 도저히 그 출신 성분이나 다른 거 가지고는 대장 별 4개까지 다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핵개발의 핵심 역할을 했고 그걸 성공해서 김정은에게 보고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대장까지 올라가게 됐으니까 이런 영향을 받아서 그 밑에 후배들도 계속 야 우리도 핵 공부, 과학 공부 열심히 하면 대장까지 올라갈 수 있구나. 이런 이제 풍토가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바람 타고 간부들은 뭐 장성택 때도 그랬지만 수시로 숙청이 되는데 그렇죠. 이 핵과학이나 미사일 과학자는 그 바람 안 타고 아파트도 받고 뭐 온갖 혜택 나는 저 길로 갈래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노동당 중앙위원회 핵심 간부 30% 이상이 다 김일성 종합대학 거기서도 이제 경제학부 정치경제학과 김정일이나 김여정이 졸업한 학과 출신들이 노동당을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출신 성분이 좋지 않으면 절대 진로가 결정되지 않는 제한된 부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핵 개발, 미사일 개발이 이게 강화되다 보니까 그 분야를 잘 공부하면 김책공대나 무슨 뭐 일중학, 뭐 금성중학 이거 나와가지고 이제 출세가 되니까 그쪽으로 이제 턴이 되는 겁니다. 네. 최근 김정은 해커도 출신 성분을 가리지 말고 많이 뽑으라, 꽝꽝 뽑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자, 이 분야에 북한의 수학 영재들이 몰리죠. 그렇죠. 북한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계층이 한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북한의 해커 군단은 세계에서 3, 4위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6천 명에서 10,000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국방부 사이버 작전 사령부의 규모가 1,000명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북한의 규모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이 세계 금융회사나 아니면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데에서 해킹을 해서 암호화폐를 빼가거나 또는 뭐 우리나라 원전 기술을 빼가거나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력이죠. 그거를 김정은 위원장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해커를 선발을 할 때는 출시 성분을 따지지 말아라. 이렇게 그 특별 지시를 했다는 거고 이 북한 전역에서 해킹의 재능에 있는 사람들을 일단 뽑아서 최고의 수준으로 교육을 시켜서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시켜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해커로 이렇게 양성을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옛날에 뭐 동구권 국가들이 체조 선수들 육성하기 위해서 길러냈던 것하고 뭐 비슷한 방식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해커부대 출신들 얘기를 따르면은 우수한 성적으로 이런 학교를 졸업을 하면은 부모들 지방에 있는 부모를 평양으로 모셔서 같이 살 수도 있고 아파트를 받기도 하고 해외 유학의 기회까지 주는 그런 특전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북한판 이과의 과거 급제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해커로 양성시킬 영재들 금성중학교라는 데로 간다는데
어떤 곳인가요? 네, 아까 이제 1중학, 2중학은 도시 군별로 있지만 이 금성중학은 평양에 하나밖에 없는 네. 중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야말로 여기에는 최고의 수재, 뭐 수학이나 물리나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 그 과학성을 갖춘 애들만 선발해서 가기 때문에 이 금성중학을 졸업하면 무조건 말하자면은 그 김성종합대학이나 김책공업종합대학을 가고 여기를 이제 졸업하면 북한의 그 종찰총국이라든지 뭐 이런 그 해커들을 양성하는 부대에 가서 또 재교육을 받고 이제 해외로 이제 해커로서 활동하러 나가는 겁니다. 자, 해외라면은 뭐 중국에 많이 세냥 같은 데서 이 유학을 하는데 뭐 유럽이나 이런 동유럽 같은 데도 보내나요? 동유럽 같은 데는 과거에 이제 탈출자가 많아서 거의 안 보내고 이제 말씀하신 그 써냥이나 뭐 길림이나 이런 쪽에 보내고 또 러시아에도 약간 보내고 러시아. 예, 그렇게 하지 넓은 세상에는 잘 안 내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양성된 북한의 수학 영재들 실제로 각종 국제 올림피아드 같은 데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내죠? 네, 그렇죠.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라고 해서 우리나라 학생들도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는 그런 유명한 대회죠. 이 대회에 매년 100개국 이상이 참여를 하는데 북한이 1996년부터 이 대회에 참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하고 2019년에 세계 4위, 최고 성적이 세계 4위니까 4강이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북한의 학교는 아시다시피 이제 소학교가 4년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중고등학교를 통합한 중학교 과정이 6년으로 돼 있어서 이제 10년이죠. 근데 이제 국제 올림피아드가 20세 미만의 대학에 입학하지 않은 학생들이 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학생들은 중학교에 졸업을 하고 나서도 만 16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대학에 입학하지 않고 국제올림피아드에 나가기 위해서 2년씩 더 훈련을 받고 이렇게 국제대회에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받는데 유리한 조건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걸 무슨 뭐 어떤 영웅으로 불러야 될까요? 북한에는 외신의 각광을 받은 스타도 있습니다. 전문 해커로 양성돼 국제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따고 구글도 이긴 그 소녀가 있다고요? 네, 김책공업종합대학 출신의 문소밀이라는 학생인데 이 학생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구글과도 대결해서 이겨서 이제 1등을 했는데 이게 다 금성중학교 졸업생들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또 수학 그 올림피아드에 나가서 입상한 경력도 많고 거기서 오히려 우리 한국보다도 숫자상으로 앞서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집중적으로 키웠다는 얘기고 또 한 5, 6년 전에는 그런 수학 올림피아드 나가서 3위에 입상했던 말하자면 북한의 그 이종철이라는 학생이 탈북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는 저 강원도 평강군의 그 교사인데 아들을 보고 대한민국에 가서 공부해라. 너의 그 영재성을 살릴 수 있는 건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이제 보내서 한국에 와서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잘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그 우수한 성적은 뭐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뽑히고 길러진 북한 해커들. 그런데 암호화폐를 대량으로 훔쳐서 김정은 비자금되고 핵미사일 자금되고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뭐 여러 가지 이 뭐 거기에서 나오는 이 자금이라는 게 결국은 이 통치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 핵 개발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자금들을 사용을 하면서 결국은 이 정권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킹에서 확보하는 그 자금이 굉장히 중요한 자금으로 북한에서는 지금 취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털고 뭐 조 단위로 그 돈을 해킹했다. 미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한 40%의 이 자금이 핵미사일 자금이 해킹으로 충당된다. 엄청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지금 해킹을 당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2017년부터 3년 동안 빗썸이라는 거래소가 있는데 이 거래소에서 한 1,000억 원어치의 가상화폐를 탈취를 한 것으로 이렇게 경찰 조사가 밝혀졌죠. 그리고 유빗이라고 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보유 자산의 한 40%를 탈취당하기도 했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시세로 따지면 뭐 수조 원 규모의 암호화폐인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은 통치 자금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 가겠습니다. 지난 83년간
자유가 억압된 여러 나라들의 자유의 목소리, 이름 그대로입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그 미국 방송 송출을 중단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자유아시아 방송, RFA 방송이라든지 이런 방송들을 이 관장하는 글로벌 미디어국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조직을 축소하겠다 이런 정책을 지금 계속 써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행정명령을 해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글로벌 미디어국의 조직을 최대한 축소하라 이런 행정명령을 내렸죠. 이런 행정명령을 받은 글로벌 미디어국이 결국은 RFA의 보조금을 중단을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고 또 이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직원들은 한 1,300명 정도를 일시에 휴직을 시키기도 해서 지금 방송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북한 주민들도요. 바로 이 방송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RFA, 자유아시아 방송 이 방송들을 통해 자유세계의 실상을 파악했고 이걸 보고 탈북을 결심했다는 분들 실제로 많죠. 자유 북한 방송 라디오 후리 아시아 같은 경우는 북한 내에서 북한 주민들, 특히 엘리트들이 가장 그 넘버원으로 듣는 채널입니다. 그런데 이걸 중단했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고 지난 15일자로 이 양방송의 그 문을 닫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은 북한 주민들은 결국 이제 들을 수 있는 외부 소식, 외부 정보가 일절 차단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한국에서도 일부 민간 단체들이 자유북한 방송이라든지 북한에 방송하지만 그 인권을 하는 단체들에 대한 또 지원금도 지금 차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북한 엘리트들을 깨우치고 북한 주민들을 깨우치는 이런 전파가 차단될 경우 북한의 암흑화는 더 가속화될 것이다. 그래서 좀 참담합니다. 실제로 이 RFA를 몰래 들은 어선 선장을 공개 처형까지 시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자유아시아 방송이나 VOA나 이런 걸 들은 사람들을 이제 시범적으로 총살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을 만들어 가지고 바로 그 반동문화 사상 배격법이 이런 자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심치 않게 총살을 시켜서 공포감을 조성하는 겁니다. 네, 자, 이 방송들 일단 송출만 중단했지만 여러 정황을 볼 때 조만간 폐쇄될 운명에 처했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기자나 PD, 직원들 1,300명을 지금 이제 일단 유급 휴직으로 해서 휴직 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이 텅텅 비어 있다고 하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주차장도 거의 비어 있어서 지금 이제 출근을 하지 않고 송출을 중단한 상태인데 또 저기에 이제 비정규직 엔지니어랄지 제작 관련 인원들이 있는데 이런 550명의 직원들한테는 이메일로 해고를 통보를 했다는 거거든요. 미국은 비정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고를 통보했다는 얘기는 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방송을 아마 영구적으로 중단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대응을 해서 이 방송이 처음 시작이 돼서 지금 거의 80년이 됐는데 80년 만에 방송을 중단을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 효율도 좋고 구조조정도 좋은데 저렇게 마구잡이로 자르다간 미국의 세계 지도자 위상이 어떻게 될지 저로서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자, 이 방송을 혐오해 오던 전 세계 공산 정권, 독재 정부 지도자들 반색하는 모습이네요. 네, 중국의 이제 환구시보는 그 방송들이 문 닫으니까 버려진 헌신짝이라는 등 이렇게 비난을 반색을 하고 있는데 아주 조롱을 하네요. 네, 조롱하고 있는데 아마 평양의 김정은으로서는 트럼프야 고맙다 이렇게 이제 반색을 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들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훈센 전 캄보디아 총리 유명한 독재자였잖아요. 네. 트럼프가 가짜 뉴스와 싸워줘서 감사하다. 이런 거 다 어떻게 보면 베이징과 평양의 독재자 누군지 뻔한데 축하 행사 열 것이다. 일리가 있습니까? 네,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민들이 캄보디아나 중국이나 북한 국민들이 외부 정보를 못 들어야 독재자가 마음대로 정치를 하는데 그 정보를 듣고 많이 생각이 바뀌는데 그걸 차단해 줬으니 독재자들로서는 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찬일 소장, 친치영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은 운명의 날이 참 많죠.
툭하면 운명의 날입니다. 운명의 한 주가 있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루하루가 다 소중한 운명의 날들이겠죠. 오늘도 멋지고 행복한 여러분만의 운명의 날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